저는 이제 오홈 진리교 사건을 보면서 요즘 한국에도 사이비 종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거냐면 K 문화,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호의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그렇게 이제 힘들고 좀 어려워지고 가난하게 살다 보면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해지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물질을 얻는 대신 뭔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종교, 특히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그 청년들이 많다,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 한국도 이제 요즘에 보면 비슷하잖아요. 한국도 소위 정통 교단에서 사이비 종교로 지정하는 데들도 많고 한국도 많은데 일본은 일본대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그 상당히 종교적인 국민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일본에 관광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뭐야 여기저기 그 신사. 여기저기 뭐 저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다가도 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신사가 있고 그죠? 엄청 많잖아요. 이게 집에도 있어요. 가미다나라고 해서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늘 신하고 산다 그래서 800 한자로 800만 신이라고 쓰고 야오요로즈노 감이라고 읽는데 모든 것엔 신이 깃들여 있다. 그리고 사람도 죽으면 신이 된다.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예전에 태평양 전쟁 때 우리가 아는 가미카제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면 군 신이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군신이라는 말도 유명해졌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사방팔방 이제 신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살아가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만 이제 교회를 간다든지 절에 간다든지 해서 소위 제도권 종교 안에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죠? 그 마음의 위안도 얻고 신앙도 키울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권 그 교회라는 거, 교회나 절이라는 게 절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교회는 뭐 여러분들 가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1% 일본 국민의 1%밖에 없다는데 뭐 이 정도거든요. 교회 찾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권의 어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신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도라는 것이 그냥 토테미즘, 토속 신앙이에요. 그냥 모든 부분에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좌절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변에 상의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소위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일본 언론에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언론 시끄러운 게 뭐냐면 그 1990년, 95년도인가 그쯤에 오홈 진리교라는 네. 그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오홈 진리교가 그 제일 큰 사건으로는 살인가스 있잖아요. 네. 살인가스를 정부를 전복하겠다고 그 독가스 그거를 지하철에다가 아니면 뿌린 거예요. 정부를 전복하려면은 어디 저 정치인들이나 그 관료들 있는 데로 가야지. 일단 처음에 계획은 이거였어요. 제도권으로 진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 종교단체에서 제도권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일본에는 공명당이 이제 창가학회, 한국에서 남녀호랭개교라고 1년 정종이라는 한국도 진출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가 공명당이라는 당이 지금 자민당하고 연립인데 공명당을 딱 뒤집으면 이게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테마이라고 아시죠? 아무리 봐도 같은 데인데 같은 데죠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속마음이. 우리는 정교가 분리돼 있다. 정치하고 종교 분리돼 있다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길을 막고 물어봐도 다 한 식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공명당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른 종교 단체들이. 그래서 이 아사오라 쇼코라는 교주가 자기 교세가 확장되고 그러니까 얘가 국회의원에 진입을 해서 정당을 만들려고 한 거죠. 아, 그랬어요? 네,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그래서 출마를 했는데 아마 2,000표가 안 되는 표를 놓고 떨어진 거예요. 그냥 떨어지니까 이 사람은 제도권으로 자기가 갈 수 없으니 이거는 자기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폭력으로 정권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해요. 아마겟돈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이제 재산 팔고 다 들어와라. 한국에도 그 주로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게 출가, 가족하고 인연을 끊어라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 출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자기들 그 도장에 와서 일하도록 하고 거기서 수입으로 또 교단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정부 전복할 준비를 하는데 야 진짜로 기가 막힌 게요. 교단 시설에 헬리콥터를 러시아제 헬리콥터를 사다 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항공 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그 이 사람들 계획은 그 살인가스를 제조하는 공장을 여기저기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게 살인가스를 30톤인가를 만들 수 있는 공장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가스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뿌리기 위해서 헬리콥터도 장만을 하고 러시아제 헬리콥터래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헬리콥터에 살인가스를 실어서 동경 도심으로 가서 황궁 위에서 살인가스를 뿌려서 정부를 혼란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들 계획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들통이 났는데 그 사이에 이 뭡니까 종교에 귀의한다고 출가한다고 하면서 재산 팔아갖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연락 끊어지고 하면서 무리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중 경찰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가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막 이게 심해지니까 이제 한판 붙자라고 해서 저 지하철 히비야센 여러분들 많이 타실 거예요. 그 아키하바라 앞을 지나서 황궁 앞을 지나가는 네. 아주 중요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에 그걸 살인가스를 뿌려가지고 거의 잘못되면 즉사하니까 지금 후유증이 한 6,000명 정도? 아직도? 그럼요. 아, 그때 즉사하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몇십 명 그렇게 사망했다라는 뉴스 해외 토픽으로 본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후유증이 그렇게 6,000명이나 된다는 거는 그렇죠. 95년 3월 달에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살인가스에 중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중독이 된 그 어떤 중증에 따라서 후유증이 계속 남는 거니까. 그게 후유증이 계속 가다가 이제 뭐 요 근래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고 뭐 반신불수 뭐 이런 분들 계시고 뭐 그렇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그 다 체포되고 했는데 그 거기 교주나 이런 다 체포됐는데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RF라는 다른 이름으로 또 지금 모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다 또 새로운 또 종교를 만들어서 그 개파한 거죠. 개파가. 그럼 아직도 지금 이 RF라는 거 활동 아사하라 중이죠. 쇼코? 걔 죽었죠. 죽었어요? 네. 그 주도자들은 다 지금 다 사형됐어요. 사형됐어요. 네, 일본이 사형 제도가 있나 보죠? 네. 그래서 사형이 집행이 됐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실력자 중에 뭡니까 기소를 피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RF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홈 진리교 사건을 보면서 요즘 한국에도 그런 사이비 종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오홈 진리교에 귀의했던 사람들이 연약하거나 사실 약자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 의지할 데 없는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통 종교에 귀의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 오홈 진리교 사건을 통해서 보인 거는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엘리트들이 많다. 동경대 출신도 있었다. 뭐 동경대 출신 뭐 이렇게 막 유명한 그러니까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서 이런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살인가스 만들려고 공장 플랜트를 다 자기들이 막 설계하고 뭐 이런 걸 다 할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일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미래가 안 보이고 예? 그런 청년들이. 나라에 대한 불만, 자기 장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쫙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 친구들은 저기에요. 그 수험 전쟁,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입시 전쟁이 196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60년대에서 70년대 후반 정도까지는 뭐 지금의 한국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 뒤에 키워진 아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들은 결국 학교에서 학급 파괴, 그 다음에 아이들 이지메 해서 그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지메, 거기서 더 나가서 잔혹한 소년 범죄, 뭐 이걸 완전히 해서 젊은이들이 멘탈이 완전히 나간, 자살률 올라가고, 그런 급격한 그런 언저리에서 이제 어린 시절 보낸 친구들이 이런 그 돌파구로 저기 종교에 저기에 가면 나를 알아줘, 뭐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밀어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서, 저는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입장이 돼서 보면 사실은 뭐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야 그런 어려움 없겠지만, 수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고시촌에서 공부하고 있을 테고, 그죠? 취직하려고 공부하고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가도 안 되고 아르바이트 취직하느라고 힘들어하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과연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겠는가. 희망이 없으면 그럴 때 사이비 종교가 오기 좋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겹쳐서 보여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서부지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트럼프 때 의사당 난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야, 미국에서 저런 일이? 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요번에 그 TV 보면 그 구속된 사람들이나 체포된 사람들 중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저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자꾸 그런 걱정이 돼요. 너무나 현실이 암담하고 앞날에 대한 비전이 없고 너무나 막막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아까 얘기한 오음진리교 얘기로 돌아가면 그게 이제 한 30년 된 거예요. 지금 95년도였으니까. 네, 그래서 오래전이네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의 일본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이런 보도 특집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한국과 겹쳐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엊그제 통일교라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통일교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아, 그래요? 예, 통일교는 이제 더 이상 종교법인 아니다. 상당히 그 문선명 교주라고 하나요? 네, 그쵸. 그 목사라고 하나요? 그분이 그 사망하시고 나서는 교세가 좀 약화됐다 이런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있긴 한데 이제 그 아베 총리 암살 사건이 기폭제예요. 아, 그래요? 예, 뭐냐면 아베 총리가 그 암살당했잖아요. 네. 그때 그 아베 총리를 암살한 사람이 그 자위대 출신, 네. 자위대 출신의 그 일본 남자 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야마카미 데츠야라는 친구인데, 양반이 그 왜 암살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동기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서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을 통일교에 헌납하는 바람에 자기 집안을 몰락했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통일교 관계자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통일교 관계 문선명이라든 뭐 이런 윗사람들 그 한 학자 여사인가 뭐 그런 사람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통일교의 뒷배경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아베 총리를 저격하기로 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실은 일본 내에 통일교 피해자가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이 수면화에서 지금 싹 올라와가지고. 그 재산을 다 바쳐서?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텔레비전 특집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참 황당해요. 뭐가 황당하냐? 첫 번째, 일본 자민당의 국회의원 중에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통일교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역대 총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특히 제가 일본 자민당 사람들한테 힐난하듯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왜 통일교에 빠진 게 아니라 통일교를 왜 후원하느냐라고 내가 거꾸로 힐난을 했어요. 왜냐? 그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자기 교인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문선명이 하나님이고 재림한 하나님이고, 근데 한국이 아버지의 나라다. 그리고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고 여성의 나라다. 그런데 감히 그 남편을 섬겨야 될 여성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일본은 그 회개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돈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일본의 극우 정당의 아베도 마찬가지로 그런 친구들이 그런 교리를 내세우는 정당에 가서 자기가 그 광고탑 노릇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많이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책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외관이 딱 성경책처럼 생겼는데 이게 문선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래요. 근데 그거 한 권 사면 한 명이 그 지옥에 안 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사면. 네. 근데 그게 하나에 1,000,000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런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자기는 이거 하나를 사면 이건 몇 억인가 되는데 이걸 하나 사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엄청 많이 팔아요. 그걸 일본 말로 영감상법이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계속 돈을 받아내는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요번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제 그 거꾸로 자기들이 자민당에서도 우리는 통일교하고 뭐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우리가 빠진 건 아니고 밀어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결백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욱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은 지난주에 일본 정부가 통일교 종교법인 폐쇄한다. 그러면 됐죠. 그 폐쇄한다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상고 같은 거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종교인데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시작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딱 뭔가 그 중단되는 건 아니라. 네, 그것 때문에 중단되는 건 아니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그 오음진리교의 그 또 다른 후신이 네. RF 예. 어떻습니까? 지금 교세.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급속도가 확대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관이라는 생각은 일본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본에서 이런 그 RF 같은 그 오음진리교 같은 이런 사이비 종교에 대한 그 조사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어느 정도나 되고 신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뭡니까? 드러내놓고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태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 정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3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다. 네,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위안을 그렇죠. 얻고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흐름을 얘기해 보면 이제 1960년대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그 입시 전쟁, 경쟁이 격화되고 그래서 1980년도쯤에 이제 교내 폭력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뭐 서초도인가 어디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선생님 괴롭혀하고 선생님 뭐 자살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본은 몬스터 페어런트라고 해요. 괴물 부모. 그런 사람들이 1980년대에 압력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일본은 2000년부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아이들 경쟁시키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유도리 교육이라는 걸 2000년부터 시작해요. 유도리는 여러분들 한국 분들도 많이 쓰시는 단어인데 좀 여유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일주일간의 수업 시간을 30%를 확 줄여버린 거죠. 줄여가지고 조금만 가르쳐라. 그 다음에 좀 놀아라. 네, 놀아라. 그 다음에 저기 학교 뭐 본갈로 운동회 하잖아요. 네. 예, 진짜 황당한 이야기지만 운동회를 했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 이어 달리기 그걸 하는데 1등으로 들어왔는데 1, 2, 3등을 안 매기는 거예요. 등수를 막 매기지 말아라. 등수. 경쟁 사회가 만드는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예, 그거 보면서 황당하긴 했어요. 아니 달리기인데 이제 안 하죠. 근데 뭐 그래서 그렇게 쭉 가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학력 저하가 되고 경쟁이 없어지면서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스위스 IMD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80년대 초반에 할 때는 이게 세계 1위였어요, 일본이. 근데 지금 작년에 38위예요. 올해 40위 됐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도 지금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엊그제 지난주에 일본 뉴스 보니까 일본의 문부성에서 일단 교과서의 그 페이지 교과 양을 30% 늘려라. 그래가지고 교육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참 재밌었던 것은요. 그 니케이 신문에 난 기사인데 그 일본인 중에 일단 얼마만큼 내부 지향이냐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여권 보유율 네. 2019년도에 일본 국민 중에 23.8%가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23.8%. 그러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여권 보유율이 17%인 거예요. 더 줄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점점 내부 지향적으로 바뀌고 해외 나갈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는 부자라도 국민은 가난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더군다나 아이들,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Z세대라는 아이들한테 네. 너희들 해외여행 갈 생각 있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니케이에서 가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57.3%였고 그 다음에 갈까 말까라고 물어본다면 안 간다라고 하는 이 23%였어요. 그럼 합치면 80%의 아이들이 해외에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그러네요. 암울하죠. 예전에 제가 봤던 일본 사람들 보면은 일본에서 몇 달, 6개월 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외 나와서 캐나다나 뭐 이런 데서 6개월 그렇죠. 살두고 그러면서 좀 즐기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일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걸 원하는 어떤 꿈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인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글로벌 세대에 있어서 해외에 나가서 세계를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외 나가서 자기 나라를 다시 바라보고 해야 될 텐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 나가는 것도 피하고 뭐 젊은 사람들만 그러는 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본 국민 전체가 그것이 결국 일본의 미래는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뭐 저는 일본에 사는 사람으로서 일본이 그렇게까지 어려워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러게요.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해외 나가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어떤 어려운 네. 경제 상황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이런 어떤 사회적 현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관동 대지진 때도 네. 뭔가 희생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 뭔가 그 탓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지금은 이제 아까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재무부, 네. 재무성, 그렇죠. 재무성의 중국인. 정책. 그다음에 이거를 중국인.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 네. 근데 걱정되는 건 또 우리까지 이 한국까지. 네. 왜냐면 가장 치열하게 또 경쟁하고 있는 나라니까 또 그럴까봐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힘들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걱정을 안 하진 않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아시다시피 뭐 K 문화, 한국의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아이돌, 한국 연예인이라든지 한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호의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인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걸 봐요. 우리가 토익 보듯이. 근데 그 시험 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다는 것은 한국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서로 간에 일본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그 친구들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볼 테니까. 전에 제가 그 일본 갔다가 비행기에서 이제 돌아오는 예. 이렇게 있는데 그 대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보딩이 딱 시작이 되니까 갑자기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갑자기 와 드디어 한국 간다 막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봤었는데 그래서 요즘 저희 얼마 전에도 좀 다뤘었는데 그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에 대한 매력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 결혼하고 싶어한다. 뭐 그런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를 홋카이도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여성들이 신청이 많다고. 한국 남자들의 환상 얘기를 할 텐데. 그 드라마 속의 한국 남자들은 아닌데. 너무 비디오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런 건 있어요. 왜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를 봤을 때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본 남자들은 여성화가 진행이 됐다고 하나요? 초식남. 네, 초식남이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한국 남자는 대부분이 군대 갔다 온 직후에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면서 뭔가 남자스러움도 생기고 그다음에 몸도 마초가 되거나 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본 남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일본 남자는 소위 경상도 남자처럼 무뚝뚝하고 마음은 다르지만 무뚝뚝한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한국 남자는 적극적으로 말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텔레비 드라마 보면 일본에 수출된 드라마들 보면 한국 남자들 죄다 잘생기고 그다음에 뭐 죄다 본부장님이고 다 돈 많고 돈 많고 그런 것들을 뭐 동일시하고 그런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해요.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 진짜 돈 얘기하시니까 거기는 더치페이가 그냥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 한국 남자들은 그냥 같이 데이트하거나 하면 그 비용 다 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본 여성들이 감동을 한다고 너무 자상하고 뭐 배려심 있다고 그렇게 본다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도 더치페이 한다고 안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우리는 다 그런데 일본은 뭐 나이가 있으나 적으나 많으나 다 더치페이가 디폴트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좋게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본 글쎄요, 점점 우리도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는 말이 여러 부분에서 있는데 이렇게 꿈을 이루는 일본 청년들, 근데 이것이 또 우리 한국 청년들의 미래가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이 우리가 배울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여러 분야에 있어서 반면교사가 되는 게 많으니까. 일단 일본은 뭐 부정하고 볼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절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일본의 현재 이슈들 또 돌아가는 상황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네, 함께해 주신 염정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